오늘 아침 일라디오.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중간 광고를 합니다. 주인공이 사랑 고백을 하려는 순간에 보험 광고가 나오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에 화장품 광고가 나옵니다. 살다가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중간 광고가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갑자기 끼어드는 앞차 때문일 수도 있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일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드라마는 광고가 끝나면 다시 이어지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렇지 않죠. 그 끼어든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 다른 장르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처음부터 생각한 그 장르로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8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노화를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인류가 길러온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 새콤달콤한 맛에 예쁜 색과 이름으로 여름철에 인기 있는 과일. 크기가 아주 작아서 다른 음식을 예쁘게 꾸밀 때 올려놓기도 하는 이 과일은 체리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5152번을 포함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3895, 8404, 5733번을 포함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종주국인 우리나라, 농가 고소득 작물로 통하던 인삼이 최근에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9월 본격적 수확철을 앞두고 인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농업 이야기, 인삼업계가 마주한 문제점 또 대책들 짚어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삼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거죠? 네, 얼마 전 끝난 올림픽에서 스포츠에서도 종주국이라는 종목은 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 예, 인삼이 그런 작물입니다. 고려 인삼은 이 코리안 진생이라고 명명이 돼 있고 오랜 세월 한국을 해외에 알려왔던 작목이자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또 부를 가져다준 고마운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농경 분야 최초로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라는 명칭으로 국가 무형문화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네스코 인류 문화 유산으로도 이렇게 등재를 준비한다고 인삼협회에서는 밝힐 정도인데요. 네. 인삼이 기호품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이고 또 생산농가 생계와도 굉장히 직결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중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이 새로운 인삼 재배국으로 부상을 해서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야, 호주 인삼, 캐나다 인삼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앞에 숫자가 붙으니까 적어도 6년 이상 걸린다는 뜻인가요?
네, 뭐 보통 고품질의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여기는데요. 인삼이 워낙 연작 피해가 심한 작물입니다. 지력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해서 이 땅심을 앞뒤로 끌어올리는 기간까지도 필요해서 수확까지는 길게 8년이나 걸리는 농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인삼 농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국에 2만여 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정도긴 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요. 또 이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긴장이 높습니다. 게다가 농작업에 이 기계화가 거의 돼 있지 않는 분야입니다. 인삼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림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 해가림 시설이 낮고 그리고 또 고랑 폭이 좁아서 이 농기계가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농기계를 만들어 놓아도 2% 정도의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그 판단이 들어서 결국엔 다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좀 어려운 농사입니다. 네. 이 귀한 인삼이 유리 없을 정도의 가격 폭락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국내 최대 인삼 거래 지역이 충남 금산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을 좀 뭐 기준가를 형성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금산군의 지난 7월 그 발표에 따르면 수삼과 이 파삼이라고 불리는 원료삼 가격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산 인삼시장에서 거래된 수삼값 10뿌리가 그 750g을 기준으로 샀는데 이 10뿌리가 3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때 37,400원보다 약 25% 정도가 낮아진 가격이고요. 네. 20뿌리짜리가 지난해는 3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7.6% 떨어진 25,000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에서 30%가 하락세고요. 또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삼공사와 지역 인삼농협 등의 홍삼의 이 재고가 무려 1조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게 올해만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이 하락세가 누적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난해 있었던 그 긴 장마가 재고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예, 작년 인삼 주산지인 금산과 그 일대에 굉장히 큰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홍수 피해를 피해서 좀 미리 빨리 수확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소화되지 못한 수삼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 또 새로운 수삼이 보태지면서 이 적체 물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수년 전부터 이 공급 과잉 상태에다가 소비 침체까지 맞물려서 인삼 가격의 하락세를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얼마나 경작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삼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 인삼 재배 형태는 크게 계약 재배 면적, 즉 지정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계약 재배 면적인 신고포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2010년대에 지정포, 즉 계약 재배의 비중이 점점 증가를 했는데 최근 인삼 소비가 감소가 되고 또 재고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로 계약 재배를 하는 한국인삼공사와 인삼농협이 2017년에 신규 계약 재배를 굉장히 대폭 줄였습니다. 계약 재배 면적이 약 23% 수준이고요. 나머지 한 78% 정도가 개인 재배 면적인 셈인데 하지만 평생 인삼 농사를 지어온 농가들이 계약 재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작물을 심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에 굉장히 크게 이 미계약 상태의 개인 재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6년근이기 때문에 그 수삼의 수확 시기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온다면 기존의 수삼 물량이 적체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그 햇수삼까지 보태지면서 가격이 더욱더 크게 폭락이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아니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네요. 가격이 떨어질 네네. 것이. 인삼 농협에선 지금 수급 조절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이게 뭐 6년근이고 뭐 최소 4년근이 되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농사를 지으면 농가들은 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전국 11개 인삼 농협이 있는데요. 현재 적체된 인삼 재고도 처리하지를 못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분부대나 그리고 학교 급식에 인삼을 공급하자라는 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촉 행사죠. 시식회라든가 그리고 뭐 타임세일 그리고 삼계탕 나누기 등의 이런 행사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좀 근본적인 수급 조절 대책이 아니어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인삼 농협의 어떤 소속 농가들은 농협도 지금 이런 가격 폭락 사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인삼 가격은 어떻게 좀 정해지는지 그 인삼업계 특유의 폐쇄성 얘기도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생삼, 즉, 이 수삼 유통 경로는 계약 재배에 의한 거와 그리고 수매 경로를 이렇게 있는 민간 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삼공사와 농협과의 어떤 사전 계약을 통하면은 여기다가 출하를 하면 되지만 이 나머지 인삼들은 민간 인삼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약 재배에 수매량을 재배하고 이 민간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장 물량을 많이 처리하는 곳이 이 금삼 수삼센터입니다. 네. 근데 이 상인 중심의 유통 체계를 갖고 있고 이 관행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산 유통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인삼 가격은 이 금산 수산센터 발전위에서 결정을 하고요. 또 금산 수산센터에서는 한 48명 정도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수삼의 가격 결정 구조가 깜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래 물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는 인삼 유통의 최대 목적지에서조차도 물량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소비 쪽을 좀 보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 패턴이 좀 바뀌면서 또 소비 침체도 좀 더해졌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수삼, 생삼보다는 홍삼 제품을 이렇게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홍삼의 함유량이 높게 되면은 가격 저항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홍삼 성분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홍삼의 이름으로 이 제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홍삼의 원료인 원료삼의 재고도 쌓이고 홍삼마저도 쌓이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좀 인삼에 농약이 많이 뿌려졌다더라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예전엔 진짜 수삼을 직접 사서 이렇게 다려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네네. 정부에서는 이게 인삼이 식량 작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인삼 업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이 수삼 시장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시장 격리라는 거는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무래도 기호식품이고 이게 쌀이나 양파, 마늘 같이 그런 필수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노력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삼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을 하고 2016년에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꾸려서 어떤 수출을 3억 달러까지도 늘리고 또 어떤 가격 투명성 제고와 그리고 농가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제대로 유통량이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경작 의무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해서 수급 조절과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였지만 제대로 좀 실현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정부의 역할은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되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경쟁력을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 다져주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은 좀 촉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인삼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인삼 농협이 좀 그 산재돼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삼공사에서 나오는 그 특정 브랜드는 딱 인지를 하는데, 농협의 브랜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농협 간의 어떤 적극적인 공동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현재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농가들의 재배량을 좀 조절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장 좋은 것은 농가들 자체의 어떤 수급 조절인데요. 현재 인삼은 경작 신고가 의무가 아니라 전체 물량의 80% 정도만 겨우 파악이 된다라는 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 이상은 어디에 떠도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작 의무제가 도입이 되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인삼 자조금 거출도 원활히 이루어져서 이런 무임승차 논란도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늘이나 그 양파 의무 자조금이 설치가 되고 또 농가들이 자체 수급 조절에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경작 의무 신고제 도입을 좀 정부가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매우 높습니다.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인삼의 그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삼업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주산지도 옮겨졌거든요. 지금 강원도 홍천이나 경기도 이천 등으로 이렇게 북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작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어떤 신품종 개발, 그리고 어떤 그 매력적인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은 농가와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자와 농협 그리고 정부까지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네. 농업 이야기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기다리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숲으로 여행을 떠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꽃을 보고 다가가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곳에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식물이 전체적으로 향기를 내보내는 이유는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공격을 막기 위한 살균 작용도 있고요. 자신만의 영역 확보를 위한 영역 싸움도 있고요. 고약한 냄새를 풍겨 천적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번식을 도와주는 매개 곤충을 위해 정보를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식물마다 꽃마다 다른 향기가 나는 건 서로 다른 혼합물과 다른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장미의 진한 향은 수백 종의 향기 분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향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장미 향을 낼 수가 없고요. 봄과 여름 열심히 꽃을 피운 나무들은 열매와 씨를 만들기 위해 꽃도 떨어뜨리고 향기도 없애고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생장을 하는데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뭘까 생각하다가 물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사람도 그런데 식물은 더 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물을 이용하는가, 이 자료를 보면은요. 식물은 빛과 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만으로도 강합성을 하여 생육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 표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빛과 이산화탄소를 제외하면 물은 가장 중요한 식물의 생장 내지는 수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다. 네. 대부분의 생장 중인 식물의 물 함량은 80에서 95%나 되고 당근이나 상추의 물 함량은 85에서 95%이고 휴면 중인 씨에도 물 함량은 5 내지 15%가 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빛과 이산화탄소는 늘 있는 것 같지만 물은 항상 있지 않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과 식물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경기도 오산에 물향기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어 오늘은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막의 선인장도 뭐 드문드문 있잖아요. 예. 정말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건데 네. 오늘 가볼 물향기 수목원, 향기와 물이 만났네요. 물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뜻일까요? 예. 그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요. 물에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물은 탄산, 칼륨 등 첨가물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고요. 바닷물이 푸른색인데 이는 실제로 물이 푸른빛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준 온도 압력에서는 무색, 무미, 무취라고 하고요. 이를 잘 지키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지구에 물이 생기기 시작한 게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옮겨왔다는 가설도 있고 지구가 식으면서 엄청난 비가 내려 물이 생겼다는 가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래 맑은 물이 흐르는 수청동에 들어선 수목원이 그곳 이름에 맞게 지어져서 그런지 2006년 개원한 경기도 도리 물향기 수목원이 되게 정겹게 다가왔고요. 아울러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대거 조성한 습지 생태원, 수생식물원, 호습성 식물원이 있어 산책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물을 실컷 보고 올 수 있겠네요. 네. 도심에서 나무 향기도 맡고 또 물향기도 맡고 그곳 나무들도 아주 좀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나무 얘기 나눠볼까요? 예, 물향기 수목원은 물과 아주 친한 식물들 말고도 한국의 소나무원, 단풍나무원, 유실수원, 중부지역 자생원 등이 있고요. 주요 건축물로는 물방울 온실, 산림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유식물은 1930여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먼저 호습성 식물원에서 물이 지어 자라고 있는 애기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기부들, 네. 부들부들, 부드럽다는 뜻일지 네, 맞습니다. 떨린다는 뜻일지 네. 애기부들이면 그게 더 어리다는 건데 뭐 어떻게 이름이 붙은 건지 궁금해지네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들은 여러 해살이 풀로 전 세계에 일속 15종이 있다는데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은 부들, 애기부들, 꼬마부들 3종이 있습니다. 꼬마도 있어요. 네. 꼬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물 생태 보감에 따르면요. 애기부들은 지상부에 줄기가 없고 아랫부분 잎이 서로 감싸서 원줄기처럼 바로 서서 자라는데요. 애기부들은 키가 1에서 1.5m인데 부들은 그보다 50cm 정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늘고 긴 애기부들 잎은 부드럽지만 강건하고요. 부들 잎은 애기부들보다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부들은 부들보다 잎도 튼튼하고 키도 커서 애기부들 이름이 안 어울리지만 이는 애기부들 종소명이 앙구스티플리아로 잎이 좁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애기부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애기부들 꽃은 6에서 7월에 황백색으로 피는데요. 아래에 굵은 것은 암꽃 이삭이고 위의 것은 가늘고 좀 긴 숫꽃 이삭인데요. 한 꽃줄기에서 서로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애기부들이고요. 이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부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애기부들과 부들은 서식지도 좀 다른데요. 애기부들은 바닥이 드러날지라도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기간이 긴 습지나 연못에서 군락을 이루고요. 부들은 얕은 묵정론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 꽃가루 바지가 끝나면은 암꽃 이삭은 갈색으로 변해가면서 단단한 열매를 만듭니다. 가을이 지나면서 잘 숙성된 열매를 겨울이 되면 열매를 부서뜨리며 솜털처럼 달린 씨앗을 멀리 바람에 날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랜 기간 열매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습이 마치 핫도그처럼 생겨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식물이 부들류입니다. 맞아요. 이 인상이 강렬하잖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생긴 것도 특이하고 진짜 핫도그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이제 씨앗들이 가득 차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핫도그나 소시지 혹은 어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네요. 건데요. 네. 이 부들류는 특이한 모습 때문에 꽃꽂이 인기 소재라고 합니다. 또 수질 정화 능력도 뛰어난 부들 속명이 타이파이인데요.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철학자 데오프라스토스가 침대 매트에 충전재로 이용하던 물풀 종류를 타이페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부들이 씨앗을 퍼뜨리게 만든 솜털 뭉치를 침구 속에 넣어서 솜으로 대신 썼다고도 하고요. 그 잎으로는 방석, 도롱이, 집신 등으로 요긴하게 우리 일상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랬었군요. 이게 그
어묵처럼 생겼지만 먹지는 못하는데 이런 쪽으로 또 우리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식물이었네요. 다른 거 하나 또 소개받아 볼까요? 네. 이 물가에서 귀여운 모습으로 있는 애기 부들을 보면서 왜 부들은 물가에 살면서도 물을 적극 이용해 씨앗을 번식시키지 않고 바람으로 씨앗을 날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부들은 갈대처럼 종자 말고도 땅속 줄기로 번식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보다 더 멀리 씨앗을 보내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꽃의 제국을 보면은 바람에 날리는 씨앗은 가볍고 종종 털이나 날개 같은 비행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끼에 아주 작은 홀씨, 난초의 먼지 같은 씨, 양귀 위에 깨보다 작은 씨는 산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곤 한다. 털이나 날개에 달린 씨앗이 날아가는 거리는 물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날개의 면적과 씨앗 무게에 비해 털과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네. 바람 위에서 가장 멀리 그 씨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식물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 생각을 갖고 제가 수목원을 걷다가 물이 없는 곳에서 꽈리 모양의 연두색 씨방울 부풀리고 있는 모감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감주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각에 잠겨 걸으시다가 만난 게 모감주 나무였군요. 네. 이름이 참 특이한데 어떤 나무입니까? 예. 모감주 나무는 무환자 나무과 낙엽 소교목으로 높이 3에서 6m 자라는데요. 이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나무는 6에서 7월에 깊게 파인 작은 잎들이 다닥다닥 붙어 우거져 있는 표면 위로 원뿔 모양의 꽃차례에 노란색 꽃들이 빙그르르 돌아가며 피어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은 지금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주머니 같은 열매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서는 3개의 칸이 만들어지면서 칸마다 둥근 씨가 1개씩 만들어집니다. 여름이 지나면 갈색으로 익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종이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3갈래로 갈라지는데 거기에 검고 둥근 씨가 붙어 있습니다. 그 씨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스님들이 목에 거는 염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묘각이라고 합니다. 그 묘각에 구슬주자를 붙여서 묘각주, 묘감주나무, 그래서 지금은 모감주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모감주나무 씨는 바람에 날아가서 번식을 하는 건가요? 예, 바람에도 날아가고 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식물도 동물처럼 활동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만든 녹색 동물이라는 다큐 3부작 가운데 일부가 번식인데요. 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불이 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200도가 되어야 씨앗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성산봉 근처 섬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문주라는 씨방이 꽃대가 이길 수 없을 만큼 둥글고 크게 만들어 꽃대를 쓰러뜨린 다음 스스로 굴러 부력을 이용해 태평양에서 제주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감주 나무 씨가 이동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씨를 붙잡고 있는 열매가 스스로 터지면서 바람에 몸을 싣는데 120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던 모감나무 씨가 갯벌에 다다르게 되고 그뒤 해류에 몸을 맡겨 이동을 하는데 5달 동안 3,500km를 흘러가 다른 해안에 닿고는 거기에 또 바람에 날려 육지로 탁 들어가 또 다른 모감주나무 군락을 만들게 됩니다. 엄청난 여정이네요. 예. 굉장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은 중국의 모감주 나무 씨가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 충남 태안 안면도의 모감주 나무 군락이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안면도 모감주 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 138호로 지정될 만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감주 나무는 중국, 한국, 일본에만 분포하는 세계적 희귀종인데요. 모감주나무 군락은 해안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구, 안동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되어서 우리에게도 토종 모감나무가 있다는 학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야, 식물의 씨는 정말 다양하게 이동을 하네요. 네. 새 다른 동물에 의해서도 이동을 하고 바람에 물에 또 다른 대륙까지 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새삼. 예,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은 씨앗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번식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도 바다, 비, 수증기, 눈, 빙하, 강, 연못 등
연못 등 다양한 상태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있는 물이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순환하고 있는 건데요. 멀리 이동한 시에서 싹이 나오는 것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네. 물맛을 감별하는 워터 소믈리에 분이 가장 맛있는 물은 자신에 맞는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12도 정도로 해서 마시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물을 마시면 물의 향기가 자신에게서 날 것 같고요. 그 생명의 향기를 더 진하게 맡기 위해서 가까운 수목원을 찾아가 천천히 산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우산 물향기 수목원 애기부들과 모감주 나무 얘기 나눴습니다.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2,000명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요. 2,152명이 나왔습니다. 8일 만에 다시 2,000명 선을 넘어섰고요. 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자 이 확진자 수가 수직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1,900명에서 2,000명대 전후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걱정인 것은 어제 집계에서 사망자가 13명이나 나왔다라는 건데요.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고요. 또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천에 이어 충남에서도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위중증 환자도 400명에 육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는 고강도 방역 조치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추이는 많이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도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 달에 추석이 있어서 그 연휴 전까지 4주를 연장하는 방안과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면 저녁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둘러싸고 민주당 내 논란이 있었는데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낙연 후보 측은 인사 문제를 넘어서 황교익 내정자를 친일로 몰아세웠는데요. 이에 황교익 내정자가 격분하자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이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황교익 씨가 이번 일로 마음을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제가 대신 위로드리겠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강경 발언을 거듭하던 황교익 내정자는 자신도 짐승, 정치 생명 같은 표현을 쓴 건 지나쳤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오전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지금 어떤가요? 네, 역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하다가 곧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 원희룡 전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는 의미다라고 또 이준석 대표는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얘기다라고 맞섰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원희룡 전 지사도 더 이상 진실 공방을 하지 말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단 역선택 논란이 있는데요. 최재형 후보 측은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니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 역선택 조짐이 보였다면서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역선택 주장이 비과학적인데다가 또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들의 중도 확장성이 증명될 것일 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서요. 이 경선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주 출범 예정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제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됐네요. 네, 이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찬성하면서 이 총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야권과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현대판 분석 행유라면서 언론을 정권 홍보 매체로 이용하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공직자나 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 법을 이용할 수 없다면서 이 국민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서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이 바뀔 거라고요? 네, 이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조세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합산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서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그리고 상위 2%를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11억 원을 기준으로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으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또 공시지가 기준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이 시세로 환산하면은 1주택자는 약 16억 원 정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은 역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역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후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고요? 네, 지난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사실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돼서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이 재판에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출소 이후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룹 현안을 보고받는 등 사실상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취업 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용 부회장은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요. 이후 5년간 관련 업계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출소 6일 만에 기자들과 만난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취업 제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뜻을 밝혀서 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며 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술 도중에 환자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군요. 네, 양악 수술 도중에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장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졌다라면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술 당시 원장 장 씨는 이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인 전모 씨에게 이 30분가량이나 이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 피해자의 모친이 어렵게 수술실의 CCTV를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인의 모친은 의료 비전문가로서 이 CCTV를 통해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실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행사해서 과징금을 받았다고요? 네, 쿠팡이 이 최저가 보장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이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 온라인몰의 제품 판매가를 높여서 이 쿠팡 사이트를 최저가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강매하거나 네. 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과징금 액수를 32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부지방 전북 경상권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소나기 내릴 전망이니까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